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서예 공부를 하면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이야기되고 교장에서 있어오는 영자 발법에 대한 고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발법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길영자의 분해 발육 8개의 chức능, 노적, 책량, 탁책이라고 하는 8개 획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을 논하는 것이 영자팔법론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자팔법 이야기를 하면서 영자팔법이 도대체 언제부터 이야기가 되고 논리가 돼 있었는지를 잠깐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자팔법론은 우리 한문 오체의 해서가 정립되는 시기에 나왔는데 설이 세 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설은 이렇습니다. 당나라의 그 장유권이라는 서법가가 옥당금경이라는 말을 써서 이 논집을 만듭니다. 이때에 뭐라고 나오느냐면은 우리 후한 출신의 최자옥 서예가이면서 정치가입니다. 또 종효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종효 후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동진의 왕이지 서성 왕희지 요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장유관은 옥당 금경에 이때에 영자팔법론이 나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게 일설입니다. 네, 송대 진사라는 사람은 서원청화라고 하는 서법론집 2편에 지영이라고 하는 지영 여러분 아시죠? 지영은 왕이지의 7대 손입니다. 지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필론에서 영자팔법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도 일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송나라 또 주장문이라는 사람이 묵지편이 여러 권입니다. 거기 3집에 장욱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장욱은 중당 때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만은 지영도 왕이지의 7대 손인데 이때 이야기가 나왔다면 좀 뒤늦은 감이 있고 장욱은 중당 사람이므로 이때는 이미 다 왕이지 최자옥 종효의 이론을 가지고 공부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삼설 중에서 장유권의 옥당금경에 나오는 이 말이 신빙성이 좀 많다. 그러니 거기에 준해서 우리는 영자팔법론을 공부하고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설명을 하고자 하는 오늘 영자팔법의 고찰론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서예의 길라잡이 서법대자전이라고 하는 상화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양인데 이 한문으로만 되어 있는 원서를 번역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8가지 척, 늑, 노, 적, 책량, 탁책 8가지 이 법세를 팔법세라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법세가 더 있습니다. 12법세도 있고 24법세도 있고 72법세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법세라는 것은 이렇게 글씨를 쓰는 힘의 세력으로 어떻게 나눠지느냐, 다시 말하면 어떤 모형으로 바뀌어가면서 운영되느냐라는 것을 법세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다가 기재를 해놓은 칙능노적 책량 탁책이 또 72법세가 있는데 이 법세에 구분을 한번 적어서 참고로 드리려고 합니다. 칙이라고 말하는 괴석 15개로 변하는 모양이다. 이거는 늑은 오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1, 노 6, 적 14, 일명해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책 6, 량 9, 탁 7, 책 요렇게 해서 72법세로 나눠진다. 다시 말하면 전만 해도 15종류, 한일 종류도 11종류로 운용되고 등등에 이렇게 한다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8가지 흙을 구체적으로 한번 써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길령자의 모양만 한번 짚어보고 가고자 하는데요. 모든 글씨는 독특한 모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양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자형의 특성상 우리 한문은 형태의 문자입니다. 그래서 길령자도 한번 자형이나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대략 중심이 있겠고요. 또 이렇게 쭉 저 모서리에서 여기까지 한번 그어보고, 힘준 데가 다 걸렸습니다. 여기도 한번 손으로 해보니까 저 위에서 내나 뭐 등각 정도의 형상으로 삼각형이 이루어졌고, 여기 이렇게 되니까 거반 이 해조라고 하는 요 부분 요 각에 걸렸습니다. 자, 그리고 가는 이 상단에서 요 신민이 좀 들어간 요 자리까지 또 많은 흙들이 우르르 모여있는 요 자리를 대략적으로 봤을 때 간격이 같은 정도 유형이 나온다. 꼭 이렇게 쓸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요 간격들이 좀 같이 된다. 저는 판독을 이런 유형으로 했습니다. 뭐 이쯤 이거 길령자는 해두고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는데요. 지금 쓰려고 하는 한일입니다. 제가 원래 이 영자팔법 순서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한일과 내려긋는 흙의 파생과 관련이 있으니까 제가 생각한 대로 수순을 한번 잡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일은 우리가 다른 말로 오간이라고 합니다. 오간. 오간은 뭔 얘기일까? 오간 요렇게 씁니다. 옥안. 오간은 옥으로 만들어진 책상 또는 옥수반. 그러니까 아름답고 단아하고 단단하게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간이라고 그러면 한일의 별칭이다 또는 늑이라고 하는 별칭이다. 늑은 단단할 늑자입니다. 우리가 한일이라고도 하지만 이러고, 그리고 요 오간의 다시 말하면 늑의 운필은 거슬러 들어갔죠. 대서 붓을 이렇게 딱 접고 쭉쭉쭉 해서 또 붓을 일으켜 각 준비해서 45도쯤으로 누르고 또 일으켜서 지 생긴 곳으로 돌아가는 거다. 자, 대략은 운필이 이러는데요.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을 하나 설명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석삼을 그을 때는 위로 이렇게 휘어진 듯한 또는 양쪽이 다 평평한, 또 아래를 향해서 이렇게 휘어진 듯한 이런 한일의 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늘을 봤다고 해서 수평으로 간다고 평복입니다. 땅을 봤어요. 부라고도 합니다, 이거를. 그런데 뭘 설명하려고 이렇게 했느냐면, 이 흙을 잘 보면 우리가 위에는 반듯하고 밑에서는 이렇게 휘어진 복의 형상으로 지금 우리가 생긴 한일을 먼저 공부합니다. 이걸 공부할 때 위에는 반듯하고 밑에는 이렇게 휘어진 듯 파이니까 저 모양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하고 우리는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직, 여, 곡. 좀 애매한 말 같지만 반듯, 한듯,
구부러져 있고 바꾸어서 복 여직이다. 요거 휘어진 듯한데 또 반듯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두고 직여고 곡여직이다. 애매한 듯 표현하는 것도 한일이 재미있는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또 다른 말로는요, 말 앞발처럼 생겼다 해서 마제, 누에머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마제잠두라고도 합니다. 마제, 누에머리 잠두라고도 하는 별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 모양들은 은필과 같이 이대로 했다고 하고, 이 한일의 진정한 모습은 어떤 것일까 좀 자그마하게 일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는데 요 부분이 허리입니다. 허리. 그러니까 허리가 좀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양으로 하는 게 좋다. 허리가 없는 흙은 썩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그냥 아무리 잘 됐어도 아무 두께 변화가 없이 그냥 이렇게 쭉 밀었다가 머무르면 좋은 흙이 못 된다. 여기에서 하나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받쳐놓고 딱 중앙에 받쳐놓고 시소놀이를 시켰을 때 같거나 오른쪽이 조금 무거운 게 좋다. 왜? 이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올라간 거에 보상을 해주는 걸 가지고 오른쪽을 좀 무겁게 한다. 이런 개념의 이야기를 설명을 좀 잠깐 드립니다. 그러면 왼쪽보다 오른쪽이 가벼우면 어쩔 거냐?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좌약 우강이라고 하는 서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억지로 우겨서 왼쪽보다 오른쪽을 작게 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것 또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일은 우리가 보통 글씨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글씨의 균형을 잡는 어머니 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으로 말하면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다. 어머니 역할이란 균형을 잡고 좌우에 치우침이 없도록 모든 균형을 잡으면서 또 모든 역할에 방패막이도 되면서 힘은 없지만 약해도 지혜 있게 내력은 아버지를 비롯한 아들 또 많은 자식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역할이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나 생물은 우리가 어머니에서 나오는데 한일에서 모두 나오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니다. 모든 흙은 한일에서 나온다는 말이 우리가 잘 글씨를 오래 이해하다 보면은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일을 이렇게 잘 배워놔도 우리가 운필을 하거나 글씨를 쓸 때 잘 못 배워서 잘 못 익혀서 글씨가 못 써지거나 매도를 하거나 너무 잘못된 한일을 쓰게 되면 그것도 옳지 못합니다. 그러면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거슬러 들어갑니다. 대서 일으켜서 방향 바꾸고 쭉 들었다가 누르면서 갑니다. 일으켜서 머무르고 치 생긴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자, 우리가 필력이 따질 때는 아무 변화 없이 이렇게 뚝 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 좋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에 거슬러 댔는데도 불구하고 붓끝이 이동하면 이런 모양도 됩니다. 이런 모양 많이 나왔을 겁니다. 또 쿵 돼가지고 붓을 못 일으키고 이렇게 접으니까 이 밑에 제가 이제 이따가 위에 모양을 밑에 모양도 같이 한번 그 붉은 주먹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른쪽도 가갔는데 가서 너무 불룩 올라가 갖고 머물러 버린다던가 또 가서 너무 싸게 머물러 버렸다 이렇게 만든다든지 또는 갔는데 머무르는 데만 이렇게 미완으로 머무른다든가 또 이 앞에서도 너무 각을 이렇게 예각으로 돼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허다히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부분들은
우리가 철저히 고쳐야 글씨 훗날 글씨에 한의를 적용할 때에 유용하고 정석의 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교하게 보면 이렇게 나왔다든가 또 밑으로 볼록 이렇게 나왔다든가 또 너무 각을 이렇게 눕혀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세우는 이각 여기가 보통 45도보다 같거나 적거나 그렇다면 45도보다 같거나 적거나면 여기에서 30도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45도에서 30도 방향으로 그 사이가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일설입니다. 자, 이렇게 쓰면 틀리느냐? 썩 좋지가 않은 거다. 이 각은 요게 정석이다. 45도보다 조금 적은 각으로 세워서 운용한다. 자, 요 세 가지가 중점적으로 조심해야 될 것이고, 오른쪽으로 요렇게 너무 많이 올라가서 산처럼 만들어졌다든가 밑으로 요렇게 이상한 점이 살이 붙어서 이렇게 된다든가 미완이 된다든가 이런 것도 다 한일의 온전한 흙에 대해서는 위배된다. 그런데 이 한일이 몇 차례 지금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허리를 거슬러 들어가서 눌러서 방향 바꾸고 쭉 합니다. 눌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머무르는데요. 이 가운데 보면 이 허리 요자입니다. 반드시 허리를 만들어서 글씨의 유연성과 흙의 탄력 또 긴장도 이런 것을 살리는 것이 좋겠다. 하나 더 여기서 뭐 요구를 해본다면 이 허리 위치가 가능하면은 딱 중앙에서 여기가 중앙이라면 가능하면 중앙이나 왼쪽 편으로 허리 위치가 가는 것이 좋다. 이쪽으로 가면 어쩌냐 그러면 썩 좋지 않다. 아주 많이 가면 더 안 좋다. 딱 가운데는 표준이니까 왼쪽 방향으로 가는 방향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의를 마지막에 이제 정리하는 마당에 요 얘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이 장봉, 작필, 입봉, 향봉 그리고 쭉 나가는데요. 요 과정에서 거슬리지 않고 들어가면 어쩔까? 그냥 되면 이것도 그냥 무방하다고는 보겠습니다. 다만 조건이 이쪽은 이런 거 나와서 말썽을 일으키지만 않으면 좀 무방하다고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왜 이걸 일으켜서 방향을 완전히 바꾸고 끌고 가느냐? 우리가 많이 들어본 중봉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봉. 자, 봉자가 우리 붓끝을 표현하는 예리한 칼날 봉자라고 있습니다. 이 봉자입니다. 예리할 봉자라고도 합니다. 여기에서 이 봉은 붓끝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붓끝이면 붓끝이라고는 봉자를 써야지 왜 붓끝을 이 예리한 칼날 봉자를 썼을까? 우리는 서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필여 도미 필여 또 필미 도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여 말하면 글씨는 칼맛을 내라. 또 우리가 각을 새기거나 칼을 쓸 때는 분맛을 내라. 이런 얘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붓끝은 자, 우리 붓끝 요렇게 뼈조각이 생겨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뼈조각 요 가장 예리한 이 부분을 우리는 다시 말해서 봉이라 한다. 근데 왜 갑자기 봉 이야기를 꺼내왔냐면은 중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 관인 요거
붓대를 관이라고 그래요. 붓대는 끌어가고 털은 호, 봉이죠. 봉은 따라가는 거예요. 봉수. 우리의 필론에 관인봉수라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관인봉수는 붓대는 관인봉수, 붓대는 끌어라, 붓털은 따라가라,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봉이 나옵니다. 봉수, 따라간다. 자, 그래서 중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따라갈 거냐? 이렇게 빌빌빌빌 빗자루 지르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붓끝이 중앙에 따라서, 잘 보입니까? 중앙을 따라서 이렇게 끄는 걸 따라가는 것을 중봉이라 하고, 우리가 글씨를 쓸 때에도 반드시 붓끝은 중봉화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는 한일에 관계되는 오간 이야기를 공부로 했습니다. 자, 다음에는 내려긋는 노, 힘쓸 노자입니다. 또 뇌라고도 합니다. 힘쓸 뇌자라고. 요거는요, 다시 말하면 철주입니다. 철주. 철주는 뭡니까? 우리가 쇠로 만든 기둥인데 엄청나게 세게 하라. 다 다른 별칭은 철주예요. 철주, 쇠철자. 자, 쇠철자와 기둥주자. 쇠기둥이에요, 쇠기둥.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단단하게, 쇠로 만든 기둥이니까 뭐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단단하게 해라. 그래, 노라고 하지만 힘지게 하라. 어떻게? 쇠기둥처럼 하라. 자, 이것도 은필은 거슬러 들어가서 대서 이렇게서 방향 바꿔 접고 살살 이렇게 내려와서 붓을 일으켜 또 머무르고 또 재생긴 곳으로 돌아간다. 여기에서 자세히 보니까 요렇게 여기를 중심으로 말이죠. 이렇게 한이를 접어보니까 한이라고 비슷한 모양이 나왔다. 맞습니까? 자, 이런 형상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한일에서 많은 것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거슬러 대서 일으켜서 방향 바꾸고 쭉 내려가서 또 머무르고 돌아가는데, 이 과정에서 예를 들어 잘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허리가 없이 또 그냥 푹 끊어버린다든가 편봉으로 긋는다든가 이런 문제는 좋지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내릴 때에 턱하니 붓을 엎어서 방향 바꾸고, 다시 보십시오. 방향 바꾸고 그림을 끌어서 내려간다. 붓끝이 중앙에 절절절절절절 관인봉수 하고 왔다. 이것이 효기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아까 너무나 허리 없이 가지 말라 그랬는데, 허리가 한번 정해진다면, 이 중앙으로 허리가 정해진다면은 의활의 같은 위치나 허리를 같은 위치나 위에 방향으로 살짝 치우친 듯 하는 것이 활동적이고 율동성에서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하다 보면은 잘 못되고 하지 말라는 획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위에 부분에서 거슬렀다 할지라도 이렇게 돼서 지나치게 끌어서 이 모양을 만들었다든지, 해서 쿵 해가지고 일으킬 때 잘 못 접어서 언덕을 만들어 놨다든가, 또 여기에서 너무 눕혀대 가지고 편하게 이렇게 끌고 가버렸다든가,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겁니다. 밑에 내려와서도
편봉으로 빌빌빌빌 이렇게 비비작거리면서 와서 이렇게 됐다든지, 중봉으로 왔는데도, 중봉으로 잘 왔는데도 잘 일으켜서 모양을 이렇게 만들고 돌아가지 못했다든지, 이런 등등의 모양은 다 배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겁니다. 자, 여기 앞에 모양 나와 한일에서 있었지 않았습니까? 요거 이 뒤에 언덕, 또 너무나 이렇게 예각으로 날카롭게 된 거, 이거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요 각은 어느 정도 각이 좋을까? 요 각은 한 45도쯤에서 한 30도까지 사이를 운용하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너무나 격하게 돼서 이렇게 내리려고 이런 각을 만든다든가, 얘각 너무 이렇게 편하게 갖다든가, 요거는 좀 삼가하자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위비, 일명 육조라고 하는 위비에서는 다 가능한 획입니다. 요거는 그런데 어디에서든지 잘못돼서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 적으로 건너갑니다. 자, 적은 생김새가 깔뿌리 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뛸 적자라고 합니다. 뛰듯이 경쾌하게 하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내려걷는 노획의 연장선상에서 붙게 됩니다. 얘는 해조라고 이름을 하기도 합니다. 해조는 무슨 말일까? 자, 이렇게 씁니다. 이게 바닷가에 사는 개 있지 않습니까? 개라는 뜻입니다. 개발톱, 해조. 자, 개발톱처럼 한데, 그럼 무엇 때문에 개발톱이냐? 개발톱이 상당히 날카롭고 빠르고 예리 견고하다. 그래서 해조라고도 우리가 한다. 여기 해조는 운필이, 자, 여기 똑같으면 위에는 똑같고 접어서 내려와서 쫙 이렇게 갑니다. 왼쪽으로 살짝 틀었다 일으켜서 방향을 딱 바꿔서 가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여기가 직각보다 좀 커야 된다. 90도보다 좀 큰 게 좋다. 크다. 저게 뭔 소리냐? 우리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해버리지 말아라. 자, 그리고 이거는 뭐 많이 해본 것이겠지만은 그래도 잘못된 거 몇 개만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와서 너무 뒤로 굴러서 이렇게 올라간다든가, 다 잘 했는데 이를 만들어 놓고 너무 격하게 올린다든가, 이런 모양, 완전히 낚싯바늘처럼 올라간 거, 또는 너무나 비벼서 이렇게 해가지고 눌러앉은 것 같은 이런 모양들도 배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너무 굴렀다 가는 거 하지 마라. 잘했지만 너무 이렇게 격하게 들지 마라. 내려왔는데 너무 높여서 가지 마라. 그럼 이 각이 얼마나 될까? 보통 내려와서 한 이런 정도, 한 60도 정도 될까요? 이거 이런 정도로 되면 좋겠다. 한 60도. 그러면 이렇게 되면 30도, 이렇게 되면 60도 되겠습니다. 이거 30도로 해둡시다. 자, 이렇게 30도 정도의 각으로 완만하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해서 친다. 자, 이쯤 해두면 좋겠는데, 한 가지 더 해본다면 너무 길게 나가는 건 안 좋다. 자, 모양이 다 잘 됐다 하더라도 너무나 길게 이렇게 돼서 이런 것도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적절한 크기는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내려온 이 흙의 두께 보다 같거나 약간 큰 정도, 요런 정도 비율, 여기 뭐 조금 적고 조금만 큰 정도, 때로는 뭐 적으면 좋진 않겠죠. 이런 모습이면
잘 된 걸로 보겠다. 이 흙에서도 위에 상부보다는 밑에가 조금 크게 만들어지는 것이 좋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노와 저그 흙을 건너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약흙과 탁흙, 책흙과 흙이 있는데 이 흙들은 그렇게 뭐 어려운 흙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모형만 그려보고 설명을 간략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돼서 힘주었다가 쫙 빼는 거. 탁흙은 거슬러서 이렇게 비칩니다. 이거는 서각이라는 말씀을 씁니다. 서각. 서각은 우리가 코뿔소 있죠. 코뿔소. 무술서자입니다. 뿔각자입니다. 무술 달고 다니는 뿔을 가진 소의 뾰족하고 날카로운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흙도 당차면서 통통하게 내려갔습니다. 중간 부분이 약간 두꺼운 맛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노략질할 약자 같은 노략질하는 모습으로 한다. 뭐 그런 말로도 략이라고 또는 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는 조탁입니다. 조탁. 별칭이 조탁이다. 뭔 얘기냐? 새가 모기를 쪼듯이 톡 쫓는 것 같이 하는 거다. 자, 그리고 이 모양이 좀 작다. 그러니까 여기는 무쏘의 뿔 같고 이거는 새가 모기를 쪼아먹듯이 하는 형식으로 해라. 머리 모양은 뭐 대등소이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흙을 할 때 중봉이 잘 안 되기 쉬운 흙인데 거슬러 대서 이렇게 해서 방향 바꾸고 쭉 가서 이렇게 쭉 들어놓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자 해보죠. 쭉 가서 자 가는 방향을 쭉 뺐습니다. 탁도 마찬가지로 쭉 작지만 이렇게 잘 빼서 모양이 됐는데 여기에서도 너무 이렇게 모양돼서 이렇게 한다든가 쿵 돼가지고 이렇게 한다든가 또 잘 만들어서 갔는데 끝을 이렇게 들어버린다든가 이런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런 거나 또 쿵 돼서 이렇게 간다든가 이렇게 한다든가 비백이 먼저 나온다든가 뭐 이런 거 또 내려가서 잘 만들었는데 이렇게 들어버린다든가 이런 경한 차분하지 못한 이런 모습들은 략흙과 탁흙에 해롭고 바람직하지 못하다. 자 여기 이 모양들 조금 강하게 쓰다 보면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건 모두 지양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이런 서각은 잘 가서 한번 쉬어가라 이렇게 쉬어가라고 하는 것을 권합니다. 끝은 방향이 가던 방향으로 줄고 힘차게 가는 거다. 탁도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이렇게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차분하게 이런 정도 가면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이제 부수적인 점이며 빛의 올림이며 파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부에 있는 체크 이걸 호화라고 합니다. 호화는 뭐냐? 호랑이의 이빨이다. 호랑이의 이빨 호화. 어느 이빨이냐? 송곳니를 말합니다.
아주 어마무시하죠. 호랑이의 송곳니 같은 그런 이빨 모양을 해라. 물론 여기서는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저 영자팔법에서는 별칭으로는 호하라 한다. 점은 괴석이라고도 합니다. 괴자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다. 괴석. 자, 돌 쪼개는 것 같은 괴석. 자, 이렇습니다. 원래 측점입니다. 측점. 측은 곁측자입니다. 점은 어디에 붙거나 어느 곁에 끼거나 이런 데에 필요한 흙이고, 요거는 금도라고 하는 파임입니다. 금도는 무엇일까? 쇠칼이다. 장대역에서 또는 파라고도 합니다. 왜냐면 물결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거. 그래서 파책 또는 파라고도 하는 이름이 있고, 뭐 다른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원 영자팔법명은 책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세 개를 여기다 이렇게 모아놨느냐면은, 자, 여기 거슬러 들어갑니다. 돼서 방향 바꿔서 쭉 올렸고, 거슬러 대서 머무르고 생긴 곳으로 돌아갔고, 거슬러 대서 갈 듯 가다가 쭉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방향 바꾸고 쫙 갔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한이를 한번 내가 그려볼 테니까요. 우리가 한이를 그려보고 거기에다가 이 흙들의 머리와 끝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이렇게 큼직한 한이를 그렸습니다. 그런데요, 요거를 자세히 보면 호화 앞에 모양 똑같습니다. 쫙 해서 갔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끊어냅니다. 앞에 각은 한이라고 유사하다. 이거는 요렇게 정도 따니까 각만 세웠을 뿐이지 머무르고 생긴 곳으로 갔다. 여기도 자세히 보면 한일과 똑같이 가다가 이런 모양으로 파임이 이루어졌다. 그러니 한일과 매우 관련이 있는 흙들이다. 여기에서도 한일에서 있었던 하면 안 된다고 했던 금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걸 거는데 거슬러 대서 칼 방향으로 몸 돌리고 중봉으로 싹 이렇게 들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또 이렇게 해서 올려버린다든가 또 끝을 경하게 이렇게 올린다든가 이런 거 좋지 않고요. 또 쿵 해가지고 딱 들어갖고 이런 것도 좋지가 않다. 점은 거슬러 대서 이게 지금 머물렀죠. 또 생겨서 돌아가는데, 이때에도 잘못된 흙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싹 돼가지고 이렇게 해버린다든가, 아무 의미 없이 너무 이렇게 경하게 되고 얼른 떼버렸다든가, 또 너무 동글동글하게 찍어서 점인지 뭔지 잘 모르게끔 이렇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것도 배제선이다. 그럼 이 모양이 정확하게 어떻게 생겨야 좋을까? 모양이 밤같이 생겼습니다. 이등변 삼각형, 밤 같은 이등변 삼각형, 요거 거리가 같고 이런 정도 모양. 이제 이건 각에 따라서, 세우는 각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경하게 들지 마라, 너무 급하게 들지 마라, 쿵 해서 이렇게 언덕 만들지 마라,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한일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가는 방향으로 곧장 가게 당차게 간다. 호랑이 이빨이니까요. 그 다음 여기 마지막에 파임의 앞머리, 요거 설명 좀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보통 글씨를 쓸 때는 그냥 이렇게 돼서 많이 이렇게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각을 간과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 안진경 같은 데서 이렇게 아까 막 꼬부라져서 세모양처럼 이렇게 생긴 것이 더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 정확한 각은
지금 여기다 그려놓은 것과 같은 한일의 각, 여기 똑같은 한일의 각이 파임의 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물결처럼 이렇게 생긴 파임인데, 이 파임 이 부분, 자 한번 해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딱 요 갔던 이 부분을 우리는 안미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안미. 안미는 뭐냐? 기러기 꼬리를 닮게 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기러기 꼬리? 그러면 그렇게 안 하고 보통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뭐 그거는 개성입니다. 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 이거는 나중에 병필과 금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연미는 제비꼬리랍니다. 제비꼬리. 연미 병필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라. 이것을 할 때도 딱 예서나 부기비에서 합당할 때 한 번씩 쓰는 것이, 당해를 쓰거나 이럴 때는 안미, 기러기 꼬리처럼 도도록원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 조심하라는 것도 강조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장시간 동안 영자팔법에 대한 해를 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자팔법을 쉽게 생각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토록 층능노적 생량탁책의 이 모습들이 대충 공부를 한다고 했음에도 이렇게 많은 이론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다른 선생님들께서 많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을 않고 가려다가 조금씩 보충할 게 있을까 싶어서 오늘 장시간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려서 드린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다소라도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되셨다면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만 좀 눌러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월달에 유튜브를 재개해서 여러분들의 사랑 속에 엊그제 3,000명이 넘어갔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영상을 만들어서 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